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미숙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2018년부터 제가 연구 책임으로 그러니까 2년간 계속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계획 수립 과정을 기록으로 기록 영상으로 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청회 할 때 틀었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한 2분 34초 되는데요. 잠깐 틀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최근 인구 감소와 저성장, 환경 변화와 기술 혁신, 사회와 가치관 변화, 분권과 참여 등 새로운 여건 변화와 도전적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를 구현하고자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국토의 단계발이라고 일자리가 가장 부족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살기 좋은 국토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안전한 국토를 누구나 행복한 국토가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국토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국토 개발. 인구, 국토, 교육 정책을 하나로 엮어서 지역 주민의 주민 참여가 민간 주도로 차라리 인프라를 구축하되 좀 전문가 참여로 보완을 하자. 미세먼지의 해결, 그다음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산림뿐이다. 정책하고 미래 예측적인 정책 수립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를 비전으로 하여 새로운 20년의 미래를 향한 국토발전 전략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고 우선 국토종합계획이 뭐지? 저희 고등학교 때 지리 수업할 때 국토종합개발계획 정도는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지리과에서 사회부동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세울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맡게 됐는데 저는 원래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연구원 경력이 지금 28년 차입니다. 28년 차인데 주로 뭘 했냐면 지역계획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처음에 그건 PM은 연구 책임은 아니라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와서 충청권 발전계획. 그러니까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세요 해갖고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문체부 장관상도 받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쭉 내려와서 요거 바로 세우기 전에 어디 프로젝트를 했냐면 남해안 프로젝트 밑에 지역들이 있죠. 전라남도, 경상남도 8개 시군으로 해서 여수, 거제, 통영 이렇게 해갖고 남해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남해안 프로젝트는 이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벌써 나가시네. 네, 왜 했냐면은 인구가 지금 지방에서 인구가 굉장히 소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해안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한 명 빠질 때마다 이따 제가 한 컷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연간 쓰는 돈이 한 1,600, 한 1,7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한 100만 원 좀 넘게 평균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이다. 그럼 거기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밖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돈만큼 그 지역의 소비력이, 경제력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벌충할까? 아기를 낳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하지만 의식도 바뀌고 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제 지역정책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사스 전이니까 그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관광객으로. 근데 중국인들이 오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서울하고 제주도만 가는 거예요. 거기밖에는 잘 모르니까. 인지도도 남해안이나 이런 데는 인지도도 없었고 그래서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자 하는 차원이었고 외국인들 제 기억으로는 13명 정도가 남해안 쪽에 오면은 그 한 명 돌아가셔서 소비력이 떨어진 것을 벌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몇 가지 논리 하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 남해안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건 다 했다. 지역계획으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그 국토기획 본부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을 바꿀 때도 됐고, 근데 원래는 2020년까지 4차 국토종합계획이 그래서 원래는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하죠.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토종합계획이 모든 지역계획이나 여러 부문계획의 최상위 계획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먼저 해서 세워놔야 그 이후에 후속으로 도계획을 하든 뭐 도시기본계획을 하든 그 시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계획 세우다 보면 2, 3년이 막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한 1년 반 정도 땡겨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 마침 제가 또 본부장을 하면서 계획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세우려고 몇 가지 특징들, 그 다음에 계획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 한 장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연역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요, 헌법에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계획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헌법 126조, 그 다음에 이제 국토기본법의 근거를 지금 두고 있는 법정 계획이고요. 최근에 들어서서는 법정 계획보다는 행정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솔직히 행정 계획들이 법정 계획보다 더 실행력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군수님이나 그 지자체 장 맡으신 분들이 자기가 임기 하는 동안에 뭔가 계획을 하려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정 계획보다 더 실행력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정 계획이 갖는 한계,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하여튼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이번에 세운 거는 5차 국토종합계획이 되겠고요. 1차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48년 차가 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장수 아마 계획, 국가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이때 1차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계획을 수립할 전문가가 없었어요. 1차 계획할 때 1972년도에. 그래서 저 때는 누가 계획을 세워줬냐? 혹시 아세요? 누가 계획을 세워줬는지? 그러니까 지금 1차 계획 세울 때가 우리가 70년대니까요. 요때 진짜 $300도 안 될 때, 지금 $30,000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헐벗었을 때죠.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들이 했을 때죠. 이때는 프랑스의 오탄메트라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엔지니어링 회사 있죠.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우리나라 너네 너무 못 사니까, 그리고 전문가도 없고 하니까 우리 계획을 세워줬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생각하면 저런 때도 있구나
싶죠. 1차 계획이 됐고요. 1차 계획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국토 대구상 1969년도 뭐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만든 게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우리 손으로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1978년도에 국토연구, 그 당시는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 정관의 첫 번째가 국토종합계획 세우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결성이 되고 그때는 저희가 강남에 있었어요. 저희 연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도시개발의 역사를 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강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선봉장으로 되고 강남 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의도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또 여의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도권 200만 주택, 200만 호 할 때 저희가 평촌에 또 처음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허허벌판, 거기가 벌말이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래서 2차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작해서 2차 때부터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국토종합계획 말고 여러분들 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는 90년대 중반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쌍두마차였어요. 그래서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걸 어딘가에 배치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출지향적인 국가, 그러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았죠. 주로 이제 마산이나 뭐 이런데, 그렇죠? 그 경공업들. 아주 노동집약적인.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어느 국토에 어디에 배치해 있으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물류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도로,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도로, 그 다음에 산업단지, 뭐 관광단지도 그 이후에는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핵심적으로 담았던 거고요. 요 뒤에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국토계획의 제가 성과라고 해서 한 40년 자료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산업단지들이 우리나라가 64년부터 산업단지들이 지정이 됐는데 첫 번째 산업단지가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로공단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가산 디지털밸리.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산, 구미 뭐 이런 데들이 수출자유지역해서 지정이 됐죠. 이제 주로 이제 이 당시는 임해 거점 구로 같은 데는 이제 거점이고요. 임해 산업단지,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서 바로 거기서 조립 쫙쫙쫙 해가지고 바로 수출하게 하는 그런 형태. 지금도 보면 이 국가산업단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면에 있죠. 이때 60, 70년대는 몇 개 안 돼요. 그죠? 몇 개 안 되던 게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8, 90년대는 주로 농공단지, 농촌 지역 발전 관련해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됐죠.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 해서 이게 이제 2015년의 현황입니다. 전체 1200개 거의 최근에 거는 한 1200개 정도, 1189개 정도가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각 지역의 국가의 경제성장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물적 아주 피지컬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IT 산업이나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도시형 첨단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1차 때, 1차 국토계획 72년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이때 됩니다. 이렇게 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쫙 실핏줄처럼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세븐바이9을 혹시라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토계획에 특히 교통인프라 쪽에서는 아주 전설 같은 전략이죠. 세븐바이9이라고 하면 이렇게 국토를 이렇게 세븐바이9 세븐이 아마 이렇게 동서가 되겠죠. 우리가 동서가 지금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남북축으로는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7x9 플러스 6R 해갖고 6개 지방대도시의 링로드, 순환도로, 요게 이제 국가 간선도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4차 국토계획이고요. 지금 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했던 거에 도로는 65% 정도, 68%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됐고, 완료가 됐고, 철도도 한 70%가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간 되는 거예요. 시간은 상당히 걸리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요거보다 더 조밀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지금 이게 보시면 고속국도는 이렇게 속도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정도였겠죠. 그죠? 655km 정도니까 이게 지금 막 이만큼 건설이 됐고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IC에서의 접근성이에요. IC에서 접근성이 이렇게 한 전국토의 14% 정도만 IC에서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때 저는 이렇게 시골 사람인데요. 중학교 때 전학을 서울로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남인데 충남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렸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가면서 엄청 멀미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근데 최근에 저희 그 시골집에서 서울까지는 스티커 한 2-3번 발부받으면 한 50분이면 끊습니다. 엄청난 거죠. 서해안고속도로 되면서. 이 속도를 보시면 딱 그 체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요 도시, 물론 이건 주요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들 간의 평균 시간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180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 평균에 이게 오류인데요. 하여튼 18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저희가 이제 7x9이나 이런 물리적인 이런 선 긋기는 안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선도 그어져 있고, 다만 이제 접근성에 좀 초점을 둬서 접근성을 좀 개선하는데 전략을 좀 두겠다 해서 전국을 2시간대, 지금 현재 한 3시간 정도를 2시간대 평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1차 계획을 거치면서 막 엄청나게 그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중학생이라서 서울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 바로 위에 있는 오빠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서울로 못 가요, 바로. 되게 웃기죠? 이게 이렇게 만든 게 뭐였냐면 이 수도권 정책이에요.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 당시 어떻게든 수도권의 인구를 띄워놓겠다.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백지 계획도 만들어진 거고, 그때 세종시가 아마 2차 이거 전전 연구할 때 아마 세종시의 과거 미래 연구했던 강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만들어질 뻔했죠. 물론 이제 그때는 균형 발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되지는 않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저희 집은 아마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조금 더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거를 조금 정책이 방해하지 않았나 하는,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집들 막 2집으로 나눠서 살고 계시는 분도 저희 연구원도 꽤 많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책의 영향이 또 그렇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3차 때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YS 때죠, 저 때가. 그래서 세계화, 지방화 해갖고 그로컬라이제이션 해갖고 누구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듯이 그 당시는 세방화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끼지 못할 정도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90년 중반에 이제 지방자치,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그러면서 3차 이후 되면서 국토종합계획이 약간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계획 같이 쌍두마차처럼 친구처럼 다니던 경제개발계획도 끝났고, 그리고 신경제 구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친구를 잃어버리면서 이 갈 길을 몰라 했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연구원에서 저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저는 뭐 이렇게 부문으로 지역개발부문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종료가 되고 2000년이 되면서 막 밀레니엄, 막 세상이 완전히 개벽할 것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체계도 좀 바꾸자. 그리고 계획의 성격을 바꾸자 해갖고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변화를 막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 명칭도 바뀌고요. 명칭에 개발이 빠져요. 이제 더 이상 개발의 시대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획의 연도도 10년 단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20년 단위로 해서 약간의 선언적인 계획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4차 때부터 바꾸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제가 5차 계획하면서 안았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두 개나 달려있죠. 이게 수정계획입니다. 이게 수정계획을 두 번을 세워요. 하나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2003년 들어오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 어젠다로 세팅을 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4차 수정계획, 1차 수정계획인데요. 이때 주로 들어있던 게 뭐냐면 행복중심 세종시,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해서 국가균형발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뭐냐면 이명박 정부가 새로 바뀌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서 했던 그걸 좀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1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4대강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4대강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수정계획을 2011년에 수립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정계획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건들도 바뀌었기도 했지만 국토종합계획이 이럴 거면 뭐가 필요해 하는 그런 무용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만 해도 하여튼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자는 쪽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수정계획 없어도 4대강 하는데 굳이 왜 계획의 실효성만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냐 한데 하여튼 뭐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니까 하여튼 수정계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4차 계획은 되게 표류 계획의 정체성 또 계획의 실효성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5차 계획을 제가 맡기 전에는 저도 되게 입 바른 소리 잘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후회를 하는데요. 이제 입 바른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조금 국토계획 무용론을 막 주장했어요. 계획 없다고 뭐 안 해?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PM을 연구 책임을 딱 맡으니까요. 사람이 확 표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계획이 뭔가 의미 있는 계획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국토계획의 의상인데요. 국토계획은 이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고요. 그 밑에 도계획, 수도권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서 좀 바뀌었는데요. 이런 계획 세울 때마다 지금은 국토계획하고 정합성, 부합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국토계획 평가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나마 상위계획으로서의 역할, 위상을 좀 갖고 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지금 균형발전 계획이나 또 환경계획, 또 주택, 뭐 다양한 계획들을 지금 각 부문별로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계획보다 먼저 한 1년 반 정도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같이 코웍을 했어요. 국가환경기본계획하고 거의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그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공항개발계획, 뭐 국가기관망 계획 이것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이면 그런 부문 계획들, 그러니까 부문별 중장기 계획이죠. 이게 다 아마 완료되는 거로 지금 계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차 계획은 이제 시작입니다. 5차 계획의 수립 배경,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획 만료 시기, 4차 계획 만료 시기가 일단 도래했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 계획을 선행해서 수립하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국토계획 저 같은 경우는 무용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들을 굉장히 다양한 대상으로 했어요. 일반 국민,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생들, 대학생, 전문가 다양한 그룹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이 본인들의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높다 하는 응답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저런 것들이 제가 국토계획이 그래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담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계획의 성격도 저희들이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 보고서가 지금 그 휴대폰들 갖고 계시죠? 이 사이트를 가시면요, 아니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하면 저 사이트가 나와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과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기존에 올려놨던 자료들은 여전히 그냥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보고서 한 20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승인 보고서죠. 그게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참조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의 포맷부터 좀 바꿨어요. 그래서 각 그 지침들을 넣어서 도계획이나 부문계획을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층 보강했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소통협력계획, 그러니까 저희 뭐 소통협력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말뿐인 소통협력계획이 아니라 정말 명실상부한 계획이 되자 해갖고 다양한 장치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는 모든 아웃풋들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지하는 것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분들이 국민참여단 분들이세요. 그래서 국민참여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그 전에 그 지자체 계획을 어느 한 군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시민행복계획단이라는 걸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모하고 그분들하고 1년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조금 한번 살려서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일부 한 지역에 할 때하고 국토계획을 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부담은 됐는데, 하여튼 한번 해봤어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하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다 그 국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하고 딱 했더니 한 333명이 전국에서 어플라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33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당초에 저희가 17개 시도잖아요. 그래서 170명, 시도별로 한 10명 정도 해서 하면 뭐 저희들 예산에서도 가능하겠다 해갖고 170명을 했고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됐어요. 물론 제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렇게 시도별로 10명씩 하려고 했는데 한 5개 시도에서 5명만 어플라이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도에다가 5명을 뭐 추가해달라고 하기는 조금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17개 시도에 5명씩을 일단 1차로 뽑고 그리고 나머지는 랜덤하게 해갖고 아무래도 이제 인구 많은 데가 많이 뽑혔죠. 그렇게 해서 170명을 구성했고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중2니까 몇 살인가요? 16인가요? 15인가? 중2에서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6 정도 되시는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되게 연령별로 또 나이, 그 다음에 지역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저희가 첫 번째 행사를 어디서 했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아까 그 김현미 장관 나와서 이렇게 첫 번째 한 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거고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게 저희가 이제 3차례 오프라인 회의를 했거든요. 온라인으로는 그 방을 만들어서 오도록 했고 오프라인 회의를 3차례,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1번, 또 여기 정부 세종 컨벤션에서 2번 행사를 했는데 개근하신 분들이 한 63% 정도가 개근을 막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뭐 저 강원도에서 오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돈을 안 드렸어요. 수당은 없다라는 걸 시작으로 했거든요. 처음 뽑을 때.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만 실비로 딱 오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분들이 의욕이 엄청 넘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아까 4군데 전국 투어 순회 공청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은 4번을 4차례를 자기 돈 내고 다 참석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이런 국토계획에 대한 열이 이런 게 제가 한 2년간 하면서 거의 완전히 그냥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그분들 덕에 그래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뜻을 어디에 담았냐면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3번 만나고 나서 그냥 행사성으로 끝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째 회의 때 우리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한번 던져놓고 한번 이렇게 헌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헌장의 가치 6개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가치들이 전략 그 국토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순서도 1번부터 6개 순서도 그날 당일 투표로 이분들하고 했고요. 여기 있는 게 170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에요.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들이 다 이 기록으로 모든 걸 이번 국토계획은 정말 기록화 하는데 되게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 영상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분들한테 다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들이 보낸 우편물에서부터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 웹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나중에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국민참여단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이렇게 이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참석하셨는지 참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국토계획이 아까 1차 때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오탄메트라 전문가들이 했고 2차 때부터 저희 연구원이 했다고 했잖아요. 3차 때는 국민과 함께 만든 국토종합계획,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토계획을 하면서 거의 전문가, 정책 실무자 위주였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국토계획을 국민들하고 했다는 거는 이 계획 프로세스, 이 플래닝 프로세스 자체를 되게 혁신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여파, 영향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기본계획 세울 때, 그 다음에 코티에서 그 국가기관망 계획 세우고 할 때요.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용산공원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수시로 연락 오고 제가 또 가서 토론자로 또 해주고 합니다. 이 국민참여단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획 세우는 분들이 되게 저희로 인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가 늘어난 건 아닌데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민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 공감대 형성하는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립했다라는 게 제 5차 국토계획의 첫 번째 어찌 보면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아마 앞으로 지금 이제 각 시도에서 도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다 도민 참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돼버리는 바람에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 이걸 해서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국토종합계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획들, 뭐 지역계획 말고도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의 계획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제 5차 계획 전과 5차 계획 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토종합계획은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플래닝 프로세스를 혁신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어찌 보면 되게 대척점에 있는 서로 보는 게 좀 다른 정부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번 국토계획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력계획을 했어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훈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 거의 같이 했다. 거기는 수정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따라 5차, 원래 4차 수정계획이었는데 5차 국가환경기본계획으로 한다든지 또 국민참여단도 운영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데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계획을 했다 해서 그런 협력 소통계획이 첫 번째로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구 감소 시대의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아마 5차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코로나에 다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 돼버렸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의 문제거든요. 특히 국토 지역계획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두 가지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끌고 갔던 것 같아요. 한 2년을 계획을 하면서. 근데 저희들이 보통 국토계획 하면은 계획을 하면 국토든 지역이든 제일 먼저 현안 이슈가 뭐지? 뭐가 문제지? 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문제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방향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설문도 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근데 요거 한 컷을 보면 우리 국토의 현안 문제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격차 문제가 가장 크다. 아마 최근에 이 설문조사하면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로 이 격차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더 커질 것 같아요. 여기는 지역 간 격차 문제, 주거 격차, 또 양극화,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저는 계속 시골 사람이지만, 세종에서 와서 살기 전까지는 서울에 대한, 강남에 대한 위화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세종에 내려와서 이렇게 TV를 보면 강남 집이 20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위화감을 엄청 느끼게 되죠. 또 제가 살고 있는 세종에서도 집이 안 오른다는, 아시죠? 한 분만 끄떡이시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가서 이렇게 구도 사거나 이런 데 가면 좀 어떻게 깎아보려고 멀리서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멀리 어디냐 그러면 세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종의 이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종의 이미지를 남들은 어떻게 볼까?
부자 동네에서 오셨네요. 이래요. 글쎄 그게 정확하게는 내가 꼬치꼬치 깨묻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강남에서 뭐 이렇게 땅값, 아파트값 얘기하면 되게 우야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에 있는 분들은 더 하시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런 격차 문제가 어떻게든 국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개발,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단절의 문제, 뭐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집약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현안 이슈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런 것들을 좀 이슈로 잡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20년 계획이에요. 근데 솔직히 20년 계획은 잘 상상이 안 돼요.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만만하게 예상할 수 있는 타임 스팬이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년 계획이 되니까 조금 그 중압감이 컸어요. 20년 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20년 전에 나는 어땠지? 내가 살던 데는 어땠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40년을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뭐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물론 굉장히 바뀌었어요. 아까 그 5시간 걸리던 데를 1시간에 뭐 한 5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어떻게 유지될까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하면서 이 계획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토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에 대한 뭐 강의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보는 뭐 스테퍼 뭐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인구, 뭐 성장, 저성장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들이 과연 우리 국토에 국토라고 하는 국토 공간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또 그 임팩트가 다시 어떤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정도 전문가분들하고. 그래서 좀 정리를 몇 컷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아까 제가 이제 5차 계획은 인구 감소 시대 최초의 국토 종합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요 한 컷으로 그냥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뉴스나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어젠가 뉴스도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970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20년 25만인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고민이 많죠. 이게 지금 그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전망을 한 건데요. 이게 2019년에 한 거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제가 미래 연구를 했거든요. 2015년에는 이 피크가 2031년이었어요. 그 통계청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피크 찍는 게 막 이렇게 당겨지고 있어요. 3년씩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더 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 이런 반전이 없는 한은 인구 감소의 추세는 더 당겨질 거다. 지금은 이제 2028년, 앞으로 8년 정도가 되면 피크 찍고 그 뒤부터 절대 인구 감소하는 시대로 지금 통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0.98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0.8 정도 찍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 근데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분들이니까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일본이 인구 감소하는 나라로 아주 대표적으로 레퍼런스 되잖아요.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최저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혹시 그냥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0.98입니다. 작년 2019년. 1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1.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슬로프가, 내려오는 슬로프가요, 경제 성장 속도도 빨랐지만 그만큼 이 저성장,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근데 저 충격을 어떻게 국토에 올까? 이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화질이 떨어지죠. 여기 보면은요, 이게 전국을 500m 단위로 쪼갰어요. 쪼개갖고 분석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어려운 그 의미도 없는데 왜 쪼개냐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국토 관리 차원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좀 한번 봤는데요. 인구 감소하는 데가 전국토, 그러니까 비거주 지역 빼고 거주 지역의 82%는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인구 늘어나는 지역들은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이거든요. 증가 지역은 어디죠? 세종과 약간 그 충남 북부 지역이고요. 여긴 뭐 그냥 그 노랗고, 나머지 보라색 되는 지역들은 이게 그린색은 산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스펀지처럼 껴있는, 보라색이 다 껴있는데 여기가 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줌해서 보면은 마치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는 이제 유식하게 천공이라는 유식한 말을 썼는데요. 전 강의할 때 저런 표현 안 쓰고요. 국토가 골다공증에 걸리는 상황이 된다. 이게 일본에서는 저걸 도시 스펀지화라는 표현을 써요. 스펀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스펀지가 저는 안 와닿아서 국토 골다공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렇게 인구가 감소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당장 인프라 같은 거 깔 때도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시대에는 생각지 못했던, 지금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을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빈집 문제 많이 생기죠, 지자체. 근데 지금은 뭐 1단계로 하고 있어요. 빈집 뱅크 만들어서 일본처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로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데는요,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그러니까 버팔로시 같은 데는 5in 5 플랜을 세워요. 5년 내에 5,000채 집을 부수겠다. 그러니까 부숴서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오히려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파괴 전략에서부터 뭐 건설,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국가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노후화 문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집이 인프라가 많이 됐던 게 언제냐면 80년대, 90년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 50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아실 거예요. 집들 좀 허술하게 짓죠. 지금 같은 식의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스틸 구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지진 한번 일어나면요, 이렇게 벽돌조라고 그러죠. 조적조.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냥 부스러져서 그냥 압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스틸조는 이렇게 부서져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잘만 숨으면 괜찮거든요. 우리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2015년에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구마모토 지진이 7.9인가. 근데 제가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히로시마가 4.1이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자다가 미끄러져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뭐 또 일본은 또 워낙은 그 면진 설계 이런 걸 잘 해놓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멘붕 엄청났어요. 특히 외국에 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 지진을 겪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냥 하나하나 인프라가 노후화가 되면 괜찮아요. 뭐 괜찮을 것까지는 없지만 어쩔 수 없죠. 에이징 되는 건. 근데 문제는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산업화, 경제성장 한다 그러면서 거의 일시에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리모델링하고 다 새로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앞에 인구 감소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많이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정은 갈수록 힘들어질 테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2015년에 세움터 자료, 우리 국토교통부 집 지으면 하는 거, 거기를 해보니까 2015년에 35년 이상 된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그 당시 한 685만 동이더라고요. 승인받은 게. 그게 한 35%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토의 승인 건축물의 한 40% 이상이 지금 40년이 넘는 건축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 영향을 줄 거다. 이건 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인데, 아마 이제 제가 올해 이 계획을 세웠다면은 아마 이 파트가 상당히 기생충 문제, 기생충이 아니라 뭐죠? 바이러스, 코로나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었겠는데, 하여튼 이때만 해도 뭐 그런 정도까지는 위험 요소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재해, 취약 지역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고요. 뭐 기후가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해수면은 올라가는데 자꾸 정부는 매립해가지고 도시 만든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막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들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먹히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게 잘 채택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겪을 사람이 겪으면 돼. 왜 내 때 겪어야 돼? 하는 그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런 속성이 좀 있죠. 하여튼 저희는 자료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2100년 되면 취약 지역이 될 겁니다. 라고 분석을 좀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자료들로 이때만 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람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부문에 정책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세종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아마 될 텐데, 그게 6단지인가요? 5단지인가요? 5생활권. 그러면 하여튼 세종시는 저는 되게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10년 후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뭐 자율주행차도 막 다닐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우리 국토, 그 다음에 국토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거다. 근데 이번에 이 국토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국토계획에서 제안했던 뒤에 정책 과제들이요, 20년도 안 돼서 한 5년 내 다 실현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이 분야는 조금 약간 공상과학 하듯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근데 뭐 엄청나게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6월달 한 달간 쉬는 안식월이에요. 원래는 오늘 강의를 안 해야 되는데, 원래 코로나 전에 4월인가 5월에 예약을 해놓은 거라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늦잠 자고 하여튼 왔는데요. 제가 한 달간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전혀 일하는 거하고 집에서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집에서 절대 안 한다.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있으면서 홈 오피스를 갖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VDI 시스템 해갖고 이 네트워크. 지금 제가 집에서 저희 연구원에 들어가서 결제도 가능한 거예요. 뭐 시스템이 엄청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그게 코로나가 되면서 더더군다나 뭐 재택근무 같은 것들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치의 변화,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 제가 이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워라벨.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이상하게 청소년들한테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할 때 핵심 키워드를 3개씩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했는데, 청소년들도 되게 신기한 게 건강에 대한 우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뭐 이거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얘기들이죠. 지금 분권 문제 또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남북한 문제인데요. 처음에 국토계획할 때는 아까 그 두 가지 의미 이외에 하나가 그때가 되게 좋을 때였어요. 남북 간이.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 막 이래갖고 뭐 북한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막 이럴 때 2018년, 19년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어떤 꿈을 꿨냐면 5차 국토종합계획은 한반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4차 때까지만 해도 되게 남한만 지도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5차에서는 거의 전면을 한반도를 아까 그 국토계획 헌장도 그렇고 많이 썼고 통일을 분량을 되게 많이 담았었어요. 초반에. 근데 그게 갈수록 2019년으로 오고 막 이러면서 빼야 되나 할 정도까지 상황이 돼버렸는데 또 뺄 수는 없고 해서 전략으로 담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몇 가지 지금 뭐 인구 문제, 또 저성장 문제, 또 노후화 문제, 또 가치 변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영향이 어떤 것들은 위기적인 요소도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을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로운 기회의 요소, 우리 새로운 혁신 기회를 좀 주는 아까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 변화나 IoT, AI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계획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정책 이슈들을 뽑아냈고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20년 후가 좋아질까? 저도 그때 한 70년 중후반 전 되거든요. 저 때면 20년 후면 그래서 하여튼 어떤 길로 가게 할 건가? 우리나라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언을 썼습니다. 계획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결정인 거예요. 그죠? 현재 우리가 잘 정책을 가름마를 잘 타주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조금은 더 퀄리티 있게, 조금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기반에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뭐 노후를 또 좀 더 좋게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자료고요. 이건 외국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 어찌 보면은 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작입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인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국토 개발의 패러다임을 조금 관리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그리고 이용하는, 국토를 이용하는 데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차관점이었고, 하여튼 이런 큰 여러 가지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큰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은 좀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강의는 이거 하나 하면 끝입니다. 뒤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정도인데요. 이게 하나가 앞으로 20년간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골격으로 좀 정리한 겁니다. 큰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입니다. 굉장히 포용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비전 설정을 했고요. 3대 목표. 근데 여기 스마트 국토에는 안전,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단에서는 이거를 깨끗한 국토를 좀 의미하는 걸로 저희들이 좀 달리 스마트 국토로 해석을 했고요. 하여튼 이런 3대 목표, 그 다음에 공간구상과 6대 전략을 앞으로 20년간 하자. 그리고 이 6대 전략 하에 주요 정책과제 28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28개가 앞으로 이제 그 국토정책이나 지역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큰 방향,
그 일종의 방향타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한 컷이 굉장히 중요하게 공을 들인 컷인데 여기는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시간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알겠죠. 여기 공간의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저는 조금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형태의 경직되고 좀 고정적인 형태의 공간 개념을 계속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더 유연한 스마트 국토라는 키워드를 좀 제안을 했고, 가급적 지역들이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의 행정 수요, 서비스 수요에 이렇게 기능 지역으로 뭉치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협력 공간을 창출하자라는 게 키워드고요. 이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해도 되는 공간 구상 전략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그냥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런 걸 담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요거 끝나고 제가 이제 홍보 영상 하나를 좀 틀어드려야 돼서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솔직히 협력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는데, 근데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또 하나의 반대적인 수요가 뭐냐면 이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책에서 좀 더 녹아들 수 있도록, 또 국토 정책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수도권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우리 수도권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51% 정도 돼요. 전국 인구에. 솔직히 다른 나라, 해외 사례하고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한 28%? 동경권에.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들이 한 15% 정도 돼요.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시겠지만 엄청난 균형 발전 정책을 드라이브를 한 드골 대통령 때부터, 63년부터.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로 치면 부산보다도 더 먼 아주 중소도시에다가 행정대학원 같은 거 만들어서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꼭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균형 발전 정책을, 일종의 이전 정책이죠, 했죠. 우리가 상당히 많이 레퍼런스한 국가가 프랑스예요. 균형 발전 정책 하면서 조직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세종시, 혁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하여튼 수도권 문제는 지금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크로스된 시스템에서 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막을 수는 또 없고, 그 다음에 대도시가 주는 이점을 못하게 한다고 또 이게 제어되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하면서 중2에서 고등학교짜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는 20년 되면 어디서 살고 싶어? 이렇게 설문조사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거의 한 60% 정도가 대도시에서 살고 싶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주는 서비스, 문화, 솔직히 편리한 게 좋죠. 저도 그렇거든요. 편리한 거는 하루 만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죠? 불편한 거는 굉장히 익숙해지기 어려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서비스,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지역에서도 조금 더 좀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우리 국가의 일종의 게이트웨이죠. 큰 경쟁력을 갖춘. 근데 우리 수도권이 너무 비싸갖고 생활하기가 비싸서 최근에 수도 외국인들이 살기 비싼데 5위가 서울이잖아요. 제가 히로시마에 살아보니까 서울이 더 비싸요. 히로시마는 뭐 지방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동경하고 서울하고 거의 맞먹거나 어떤 경우는 서울이 더 비싸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도권 안에서도요, 이 격차가 엄청 심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를 능가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해비탓 그 자원봉사를 갔는데,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유리 이렇게 하우스를 해놓은 데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왜 가지 했는데 거기가 집인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서울인데. 하여튼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의 좀 역할을 좀 줬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거점으로 또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들, 결국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결국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들이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일정 서비스들을 좀 백화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대도시권들이 좀 더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지역들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맞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낙후지역, 위기지역.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 위기지역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는 뭐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지역, 그다음에 환경으로 인한 위기지역,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거제, 통영같이 조선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그런 산업 위기지역, 이런 지역들만 지금은 상상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위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지역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들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려고는 합니다. 이런 재정 시스템들을 바꾸면서 중앙하고 지방이 협력하고 또 지역과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자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남해안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광역 관광 루트 전략이고요. 굉장히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일시 1군당 뭐 도서관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해갖고 지방에 가면은요 쓰지 않는 시설, 공공시설들이 엄청납니다. 최근에 그 재정부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자체 공공시설들 있죠. 그 문화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 그 수익하고 적자 분석해 놓은 게 8,410억이에요, 연간. 적자가. 근데 거기에 공무원 운영비 이런 거 안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이걸 이대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꾸 옆길로 새네요. 두 번째 전략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을 어떻게 인프라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신산업 공간, 아까 산업 공간이 전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코로나가 그걸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터, 3터, 쉼터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그런 산업 공간, 그 다음에 재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노후한 산업 도시들, 이전에는 솔직히 60, 70년대 우리가 대개 임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많이 했잖아요. 대산의 석유화학이니 이쪽에 다양한 석유화학단지, 어제 불난 여수 석유화학단지들도 다 그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후 산업단지들이 이제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양 산업이에요. 제가 2001년에 영국의 셰필드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셰필드는 포철 때문에 망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셰필드가 철강으로 되게 유명했던 산업혁명기에 그랬던 지역인데 철강이 쇠퇴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로 이제 온 거잖아요. 인건비 덜 드는. 그러면서 거기 완전히 낙후 지역으로 돼버렸죠. 위기 지역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다는 거는 되게 맞지 않는 거,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위기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쭉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우리나라의 노후 관광지들도 국가 단위에서 많이 했어요.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노후 산업단지 3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한 68%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혼여행지로 옛날에요. 부곡 하와이라고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 부곡 하와이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그러니까 제주도에 못 가면 부곡 하와이로 갔는데 부곡 하와이가 솔직히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류의 관광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국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퀄리티가 높고 럭셔리해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70년대, 80년대 만들었던 노후 관광단지들은 안 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저런 데가 아주 흉물화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금 뭐 문화적 재생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뭔가 좀 더 지역 거점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얘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아까 인구 감소 얘기를 하면서 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주 인구만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죠. 근데 최근에는 제주도 같은 데들은 그 상주 인구, 계획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인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막 빠지는데 정주 인구 10만을 가정하고 인프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관광 자원이 뭐가 탁 돼가지고 막 30만 명 와봐요. 거기 인프라 완전히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프라 정책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최근에 어떤 인구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정주 인구였잖아요. 거기에서 체류 인구였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관광 거점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돈 쓰게 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관계 인구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관계 인구라 함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 정책으로 가진 않은 것 같은데 연. 그러니까 지역하고 인연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인연을 맺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지역에서 좀 더 살아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연을 맺게 하는 관계 인구. 그래서 복수 주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복수 주소를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청와대로 리포트는 했는데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수 조수제. 그래서 일종의 세컨하우스, 별장 개념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요. 아직까지는 투자 개념으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는 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좀 그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체류 인구 얘기, 다지역 거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일은 일자리에서 돈 벌고 3일은 뭐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제가 솔직히 오늘이요. 점심 때 어딜 갔었냐면 집들이를 다녀왔어요. 제가 뭐 안시거리라고 했죠. 땡땡이 친 건 아니고요. 갔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연구원 분인데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음악하는 스튜디오 룸을 전원주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완벽하게 테마하우스예요. 그래서 되게 좀 부러웠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테마하우스
컨셉들이 되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지역 거주가 좀 더 확산되고, 저는 특히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마침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한 2주간 뭘 했냐면 집안 정비를 했어요. 커튼 교체하고 인덕션 바꾸고 그다음에 홈오피스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뭘 고민하냐면 실내 정원을 한번 만들까? 조그맣지만 이렇게 멀리 나가진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OECD에서는 요즘 농촌 정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밀도 경제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그냥 이렇게 버려진 지역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살다가 다른데 도시로 가서 버려진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 그러니까 로우 덴시티, 그러니까 저밀도 경제 지역이 갖는 이점이 있어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냥 감자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꾸 가네. 빨리 끝나라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남해안 8개 시군에 관광객을 10% 오게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쓰는 돈하고요, 이미 오신 분이 2박 3일 보통 오더라고요, 남해안에. 근데 하루나 반나절만 더 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반나절. 그러니까 2박 3일 오는 분이 한 반나절 더 어느 지역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쓰는 돈이 거의 2배 써요, 지역에서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략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했냐면요, 섬진강 휴게소 아시죠? 거기에 지금 정안 휴게소는 그 고속버스하고 고속버스 환승하게 되잖아요. 전국에 아마 몇 군데 있을 거예요, 2-3개. 근데 제가 시범으로 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섬진강 휴게소에 남해안에 가는 그 일반 버스 있어요, 시외버스. 시외버스 대 시외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걸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그래서 저거를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으면 다른 지역도 확산하자, 뭐 이런 의도였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뒤로 남해안을 안 가봐갖고. 왜냐하면 남해안은요, 이렇게 약간 피스톤식이에요.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리지 말고 관광지 한 군데 더 들러가서 돈을 쓰게 하자라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런 광역 관광 루트 구상을 제안을 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어찌 보면은 아까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계획의 핵심 전략입니다. 요걸 그림으로 좀 형상화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 축소, 스마트 디클라인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게 대통령 승인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발제하고 하지만 그 장관이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게 보시더니 너무 스마트 디클라인은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스마트한 공간제 배치 구상, 이 워딩을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녹지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스프롤 비슷하게 막 확산된 형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고 자연 공간들을 좀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비시가화 지역은 지금 별도의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성장 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솔직히 이런 거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토계획의 큰 틀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 써야 되는, 이제 도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뭐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문제, 인구 감소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구조 문제인데 1인 가구가 2040년이면은 1인 가구가 한 40% 돼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 편의점 같은 데도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살 수 있게 바뀌고 있거든요. 민간은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근데 공공은 조금 느리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좀 주거 공간에서부터. 근데 제가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1인 가구 하면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트레이닝 하는 방, 공부하는 방 이렇게 해서 조금 오히려 그 집 사이즈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간 구조, 그 다음에 생애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만들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 지금 이제 최소 주거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아주 최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올려서 국가 최소 기준 미달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적인 역할들을 좀 강화하는 전략들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 같은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갖추도록 한다라든지 하여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 플로리다가요. 거기 보면은 노인병원 되게 유명한 메이오 병원인가 하여튼 뇌질환 관련된 되게 유명한 병원인데 플로리다가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그런 저는 남해안을 약간 그런 지역으로 하고 싶어서 LH하고 그런 단지 구상도 좀 했었어요. 나중에 사업에서는 빠졌지만 모르겠어요. LH가 이제 뭐 실행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안전 문제예요. 솔직히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국민참여단 또 설문조사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안전한 국토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깨끗한 국토 해달라. 균형된 국토 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이런 이게 재난에 대한 기본 컨셉을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난 발생, 여기만 지금 재난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전주기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지능형 국토 방제 기반인데요. 이제 국토 라이프라인이라는 그냥 가칭. 라이프라인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렇게 혈관 같은. 우리 지금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전기, 또 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혈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국토 라이프라인. 미래형의 지능형 국토 인프라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특히 서울 같은데 제가 삼성역만 가면 헤매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전 거기 부지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질겠던데 완전 지하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도시 같은 데는 좀 더 컴팩트하게 공간들을 좀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자라는 것들을 좀 여기서 담고 있고. 네 번째가 저는 이렇게 워딩에서 품격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었어요. 저희가 2040년 되면 지금 전망하기로는 6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겠죠. 6만 달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현재? 미국이 지금 5만 8천 달러예요. 스위스가 한 7만 달러 좀 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3만 달러의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국토 주변이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자연환경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브라운필드들이 많아요. 장항 재련소, 옛날에 산업기지로 썼던,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이 브라운필드 다시 재자연화하는 거죠. 생태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들. 이제는 이런 오염 방치 공간 재생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역할이 될 것 같고. 솔직히 농촌 가면은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하고 썼던 성면, 지붕이나 이런 그 슬레이트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보기만 좋으면 되니까 색깔만 이쁘게 칠해요. 근데 그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적으로든 수거할 거 수거하고, 지금 성면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국토 생태 축과 또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바람길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다든지. 그 사진을 보니까요, 독일 같은 데는 버스 위에다가 옥의 정원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돌아다녀. 예. 그러니까 곳곳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반 인프라 도시계획 시설 할 때 52개 기반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린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자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접근성. 마침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의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 그린 인프라, 이 컨셉을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넣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린 인프라는. 제가 이제 최근에 둘레길을 좀 걷거든요. 근데 바로 뭐 5분도 안 되면 아름 둘레길도 있고 주변 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되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행복한 도시 같아요.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약속한 5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이 끝나고 지금 같이 국토부 환경부가 통합관리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같이 하자. 이거 저는 범부처 협업을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갖추자. 노르웨이 가면은 그 경관도로, 국가 경관도로가 있거든요. 그 피오르드 따라서 쫙 기가 막혀져, 경관도. 거기 몇백씩 들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 경관도로 같은 것들, 남해안 국가 경관도로 이렇게 지정하고 해서 다니면서 이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경관, 거기는 80km 이하로만 가게 해요. 왜냐하면 80km 이하로 가야 경관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가 경관도로는. 저게 지정이 되면 저거는 저 사람이 제안한 거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인프라, 그동안 국토계획에서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6분의 1의 하나 정도로 바뀌었고, 이제는 좀 더 효율화하고 환승이나 이용 편리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가기관망 중에 지금 한 30%에서 35% 정도가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권의 광역순환교통망을 만드는 것.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에서 지금 이런 GTX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스라고 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국가적인 기반을 좀 더 투입하자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형 스마트 교통 체계, 자율주행차, 지금 뭐 수소 전기차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인형 차들을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 오송역에서 기차표 할 때 거의 거기 데스크 가서 안 싸잖아요. 그죠? 거의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휴대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성능이 엄청나질 거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을,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건. 그 다음에 하여튼 노후 인프라들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지능형 국토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가상 국토. 지금 디지털 트윈에 일부 쓰이고 있는 게 포드 같은 데서 생산하는 데서 이게 실물로 어셈블리 라인이 가는 것들을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을 하고 이게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나사가 아마 한 달 뒤면은 이게 고장 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바로 실물에서 고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고장률을 낮추는. 그게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더 국가적으로 갖추면
앞으로 저기 홀에 저기 뭐죠? 대도시에 막 뻥 뚫리는 거? 저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미리 센서로 작동을 해주는 거죠. 그럼 가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갖추자. 근데 상당히 돈이 들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상당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통일, 대륙과 해양을 잇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단절의 문제. 여러 가지 단절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섬으로서 이렇게 대륙 단절을 극복을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했는데 접경 지역이 저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하는 희망하는 거니까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지금 KTX가 한 300km잖아요. 근데 저 300km를 600km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고요. 1200km.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튜브로 해서 거기로 막 집어넣는 거죠. 튜브형 철도 같은 것들. 그거는 이 주변에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600km 정도의 KTX를 깔면요. 파리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면 가요. 그냥 쫙 그냥 가는. 기가 막히죠. 근데 솔직히 서울에서 오송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거라고 상상 못 했잖아요.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런 것들을 국가 간에 해서 막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끼리 좀 더 좋은 시기가 오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국경 협력이 되고요. 우리가 유럽을 비행기가 아니라 철도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화물은 지금 되고 있어요. 블록 트레인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북한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냥 통과하게 하는 아주 부분적이지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국토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샹 해서 베를린 이런 데까지 한 반나절에 가고 거기서 브런치 먹고 저녁 때 와서 집에서 자고 이런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때가 됐고요. 이제는 뭐 제가 할 건 다 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요거는 각 시도에서 시도 도종합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단계로 해서 실행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토부 거가 이건가요? 요거는 조금 지루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모두가 안전한 국토를 가장 중요한 미래상을 선정하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국토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감시 역할이라든가 협조할 수 있는 이분이 제주도에서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다 오시고 많은 국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우리가 진짜 국민이 다문화. 원하는 모양대로 국가가 될 거라고 다문화가 꼭 믿어요. 새해가 되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다시 세우듯 20년마다 장기적인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 종합 계획. 우리 국토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20년간의 국토 발전에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라는 비전과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목표로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 발전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를 촉진합니다. 지역의 사업 발굴과 협약 체결,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연대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 관광 활성화에 주력합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통해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 기반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 공간을 조성합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창출합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 구조를 유도합니다. 5번째, 효율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급행 서비스로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하며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보입니다. 6번째, 대륙과 해양을 이어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합니다. 남북 평화 교류가 이루어지면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이행,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설립 등을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우리 국민이 직접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살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개발 정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았으며 자원은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공간 재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72년부터 10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체계적 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생산환경을 중시했던 1970년대의 거점개발, 생활환경을 중시했던 1980년대의 광역개발, 자연환경을 중시했던 1990년대의 균형개발, 국토환경을 중시했던 2020년까지의 균형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된 1차 계획 이후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역과 나이, 성별을 고려한 국민참여단 170명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였으며 3차에 걸친 분임 토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17개 시도에서 지역계획협의회, 국토포럼, 청년소통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앞으로 20년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국토, 안정적인 국토, 살기 좋은 국토가 될 것이라고.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에서 벗어나 국민과 지역이 참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우리의 국토,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글쎄, 아마 국토종합계획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하실 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본인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조금 들었던 얘기들, 키워드들이 좀 활용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해보고 싶은 게 무슨 지역에서 마을 계획 같은 거 하면 좀 무임으로 자문을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